언니, 올해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신우이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헤아려 봅니다. 이게 몇 번째일까? 25번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3일 전 새벽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빼곡히 쌓인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손에 익은 재료들이 주방 싱크대 위로 차례로 쌓여갔고 저는 낡은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앞치마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천은 이제 누렇게 바랬고 곳곳에 기름때와 양념 자국이 밴 채로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끈을 묶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제사 준비를 할 때만큼은 이 앞치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아, 올해도 고생 좀 해야겠다. 우리 어머니 제사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싫어요. 힘들어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토닥토닥 경쾌한 칼질 소리가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손등에는 지난 제사 때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동생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누이 두 분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올해 추석상 어때? 작년처럼 푸짐하게 차려질까? 그럼 우리 형수님 솜씨가 어디 가겠어? 25년째 한결같이.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0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게 든 멍이 보였습니다. 이 손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도라지를 찢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올해는 왜인지 유독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언니, 우리 뭐 도와줄까요? 큰 시누이가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눈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항상 하던 대답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등 뒤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데 제 마음속은 왜인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25년간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명절. 한 번도 TV 앞에 편하게 앉아본 적 없는 추석.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다가 문득 거울처럼 반사되는 냉장고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그때 딸아이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이래? 좀 쉬면 안 돼?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서.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딸아이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고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재료들이 산처럼 높았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저는 이것들을 전부 다듬고 삶고 볶고 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 완벽한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4시,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했고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상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전을 붙이면서 저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전을 뒤집고 접시에 담고 다시 반죽을 떠서 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손에 쥔 뒤집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난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심장마비인 걸까? 제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엄마, 엄마. 서연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제사상 모서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무릎이 차가운 부엌 바닥에 닿았고 그 충격에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던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갓 부친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제사상이.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완성하지 못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께 죄송하다. 여보, 빨리 와봐. 엄마가 쓰러졌어. 딸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야, 119 불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저는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고 그 주변으로 검은 점들이 춤을 췄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지?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완성되지 못한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반은 차려지고 반은 비어있는 상, 바닥에 흩어진 전들. 언니, 정신 차려요. 시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죠?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사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하지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환자분, 이건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이에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공황장애.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못 지내서. 오늘 제사상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 제삿날인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몸이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가족에게 뭘까? 제사를 지내는 도구일 뿐일까? 쓰러져도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나의 건강이 아니라 제사상이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입원 3일째.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시큰거렸고 병원 가운은 너무 헐렁해서 자꾸만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언니,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큰 시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 다행이다. 그나저나 언니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요? 다음 달이 또 시아버지 제사잖아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사, 또 제사.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일주일? 그럼 제사 준비는 누가 해요? 언니가 안 하면. 시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뭐라던데? 과로래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스트레스? 집에서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남편에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냥 푹 쉬었다가 퇴원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금방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는 말을 남기고요. 혼자 남은 병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맑은 하늘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항상 부엌 창문 너머로 보던 좁은 하늘만 기억납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간호사가 놓고 간 안내 책자가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를 위한 심리상담 안내. 저는 그 책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쉬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니까. 맏며느리가 희생해야 가족이 화목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52세의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만 바라보는 이 모습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25년 동안 무얼 하며 산 걸까?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꿈꿨던 것들은 모두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미뤄졌고 결국 잊혀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심리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님. 오늘 상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어떤 게 가장 힘드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준비했어요. 제사마다 혼자 음식을 만들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싫어요. 힘들어요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못하셨을까요? 며느리니까요. 큰 며느리니까요. 제가 참아야 가족이 편하니까요.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선님은요? 미선님은 편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했고, 항상 조심했고,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시누이들의 기분, 남편의 비위, 시어머니의 입맛, 모두를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상담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선님,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다음 달 시아버지 제사.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다시 3일 밤을 새워야 하고, 또다시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또다시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볼 것입니다. 해야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꼭 미선님이 하셔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미선님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해야만 한다고 믿고 계신 건지.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상담이 끝나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기 싫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명절에 편하게 TV 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싫다고 말해볼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6일째 밤, 병실에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 아니야, 들어와. 서연이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딸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는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엄마는 며칠 전부터 부엌에 갇혀서 나오지 않았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지.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는, 고모들은 다들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고 수다 떨고 있었어.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알았어. 이건 잘못됐다는 걸. 왜 엄마만 저렇게 고생해야 하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서연아, 초등학교 때였나? 추석 전날 밤에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 부엌을 봤어. 엄마가 싱크대 앞에서 울고 있더라.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났는데 밴드를 붙이며 눈물이 터져버렸던 그날 밤. 나는 본 척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 무서웠거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명절 아침마다 엄마 손을 봤어. 화상 자국, 칼로 베인 상처, 빨갛게 부은 손가락. 그런데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서라고만 했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 줄 몰랐어.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아빠고 할아버지고 고모들이지. 서연이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주려고 썼어.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적었던 거야. 봉투를 열자 예쁜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를 존경해.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불쌍해. 왜 엄마는 엄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명절만 되면 엄마는 사라졌어. 부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의 배를 채우는 기계가 되었어. 아무도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웃으며 또다시 밥상을 차렸어.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결혼해도 명절에 혼자 제사 준비 안 할 거야. 나는 내 남편에게 당신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할 거야. 거절당하면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못한 말들을 나는 할 거야. 엄마가 못 산 인생을 나는 살 거야. 하지만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도 이제는 싫어라고 말해도 돼. 엄마도 이제는 쉬어도 돼. 나는 엄마 편이야. 언제나. 너의 딸 서연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 제사는 하지 마. 아니, 못한다고 해. 서연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엄마가 힘들면 내가 할게.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게. 엄마는 아파서 못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도 제사 걱정만 하는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딸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씩씩해졌을까?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엄마. 서연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웃을 권리가 있어. 엄마도 쉴 권리가 있어. 엄마도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딸아이가 병실을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언제나. 그 문장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 딸이.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자. 25년간 참았으니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거 혼자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족들과 나눠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입구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시누이들, 작은 며느리까지. 언니,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다음 주에 또 제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몸 좀 추스르고. 시누이의 그 말에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옆에 선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말해야 한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싫어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편지가 가방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해서였을까요? 거실 한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제사 음식 재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부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제 방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고 옷장 위에 쌓여있던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방 청소라도 해야 하나.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쉬어야 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옷장 위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어머니 물건들 정리 좀 해줘라며 제게 맡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옷장 위에 올려두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내리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침대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옛날 사진들, 낡은 주민등록증, 그리고 몇 건의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제사 준비 목록, 삼색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전 동그랑땡, 생선전, 깻잎전, 탕 소고기 무국, 과일 대추, 밤, 배, 사과, 제사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준비해온 그 음식들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이 났다. 나물에 간이 짜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절 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동생들은 편하게 쉬는데 나만 부엌에서 일한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여자 일에 남자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사람도 아닌가. 명절이 두렵다. 또 혼자 3일 밤을 새워야 한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 오늘 신우이가 언니는 손재주가 좋아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손재주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노력인데 왜 아무도 모를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25년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로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도 똑같이 하셨을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다른 필체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손떨림이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이 글을 내가 볼지 모르겠구나.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게 되겠지. 미안하다. 나는 내게 나쁜 시어머니였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 사실 나도 며느리 시절 너처럼 고생했다. 혼자 제사를 준비했고 혼자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았고 남편은 나를 외면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나는 변하지 못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너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만 편하게 살 수 없지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겁이 났다. 만약 내가 당당하게 싫어요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너에게 똑같이 강요하면서 나는 조금씩 죄책감을 느꼈다. 미선아, 넌 나와 다른 삶을 살아도 된다. 아니, 꼭 그래야 한다. 제사를 혼자 준비하지 마라. 명절에 혼자 부엌에 갇히지 마라. 싫어요, 힘들어요라고 말해라. 그것이 나약한 게 아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다. 나는 그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부디 너는 지켜라. 그리고 내 딸에게는 이 고통을 물려주지 마라. 이 악순환을 끊어라. 나는 끊지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의 시어머니 박순덕. 수첩을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고통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딸아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만약 제가 이대로 계속 참고 산다면 서연이도 결혼하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서연이는 결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안 돼.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도 힘드셨구나.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구나. 하지만 시어머니, 저는 당신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 고통을 끊고 싶어요. 서연이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어머니의 세월도.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왔을까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다음 주 제사 이야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만의 변화가. 다음 날 저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시동생 부부, 시누이 두 분까지 모두 소파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의 표정은 궁금증으로 가득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다들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다음 주 시아버지 제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아, 그거 준비는 다 됐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언니. 큰 시누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뭐라고? 제사 준비를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당신 무슨 소리야? 병원에 입원했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25년 동안 혼자 제사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작은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도 명절에 쉬고 싶어요. 저도 TV 보고 싶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요. 그럼 누가 해요? 언니가 안 하면 누가 제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죠. 왜 저만 해야 하나요? 오빠, 아내 좀 제대로 교육시켜요. 25년 동안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래요? 큰 시누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교육? 저는 교육받아야 할 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이요?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언니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명절 때나 일하면 되잖아요. 작은 며느리 지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놀고 먹다니.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그 모든 시간이 놀고 먹는 거였나요? 그럼 당신들이 하세요. 당신들도 여자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시집간 딸이에요. 친정 제사까지 챙기라고요? 큰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시집온 며느리잖아요. 왜 저만 친정도 시댁도 모두 챙겨야 해요? 그게 큰 며느리의 도리니까. 도리요? 25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도리였나요? 인정은요? 감사는요? 한 번이라도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들어봤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몰랐던 건 미안한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잖아요.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예의를. 작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의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예의 안 지켜도 되나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사는 어떻게 하죠? 였어요. 제 건강을 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25년 동안 잘해왔잖아. 왜 갑자기 이래? 다들 당신이 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 고마워요? 언제요? 한 번이라도 고마워라고 직접 말해줬나요? 아니면 제사 준비 도와준 적 있나요? 그건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25년간 배우고 익혔어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동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하면 돼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역할을 나눠서 같이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시만 할게요. 직접 만드는 건 다들 하세요. 말도 안 돼.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이거 그냥 둘 거예요? 형수 저러는데? 미선아, 진정 좀 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진정은 당신들이 하세요. 저는 25년간 참았어요. 25년간 혼자 견뎠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울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명절에 쉬고 싶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TV 보고 웃고 싶어요. 왜 저만 부엌에 갇혀야 해요? 왜 저만 손에 화상 입고 칼에 베이면서 일해야 해요? 엄마. 서연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며느리 시절 똑같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 고통을 대물림하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저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도요. 이 악순환을 끊어라고 쓰셨어요. 아무도 수첩을 집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바꿀 거예요. 이번 제사는 안 해요. 못 해요. 당신 진짜 그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저 혼자는 안 해요. 순간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잖아. 나는 못해. 회사 일도 바쁜데. 오빠가 해요. 오빠 아버지 제사잖아요. 너희 엄마 제사이기도 하잖아. 가족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제가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야 가족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들 싸울 거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 미선아, 어딜 가? 남편의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했다. 드디어 말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싫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저를 미워할까봐,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끊었어요. 이 악순환을. 제사 전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방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제사인데 어떡해. 형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25년간 혼자 해온 일을 이제 못하겠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미정이요. 작은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문 열어줘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밤을 새우는 거, 손에 화상 자국이 생기는 거 다 봤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나서지 못했어요. 큰언니도 무섭고 엄마도 무서웠어요. 만약 내가 나서면 나한테도 똑같이 시킬까봐 겁이 났어요. 비겁했어요. 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편한 쪽을 선택했어요. 언니한테 우리 뭐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괜찮다고 해줘라고 빌었어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언니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방관자였어요. 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언니가 어제 한 말 맞아요. 우리도 여자잖아요. 우리도 며느리잖아요. 왜 친정에서만큼은 편하게 쉬려고 했을까요? 왜 언니한테만 다 떠넘겼을까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제사, 나도 할게요. 언니 혼자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해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언니.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놀고 먹는다고. 그건 정말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지혜의 고백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하고 가족들한테 인정받잖아요. 저는 시집와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어머니 눈에는 작은 집 며느리일 뿐이에요. 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속으로는 언니만 고생하면 나는 편하니까 좋아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생각이었어요. 지혜 씨,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언니가 다 메워줘서 저는 눈치 안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준호는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들어가도 되겠니? 미정과 지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갈게요, 언니. 두 분 이야기하세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그게 당신 역할이라고 믿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제 당신이 소리치는 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 당신도 사람이라는 걸, 당신도 힘들어한다는 걸. 나는 바보같이 당신이 집안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제사 준비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줄 알았어. 당신이 괜찮아요라고 할 때마다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2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 마음을 한 번도 몰랐어.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는 진짜 무서웠어.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먹고 빨래도 못 돌리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당신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어. 여보, 이번 제사 내가 할게. 아니, 우리 다 같이 하자. 내가 서툴러도 맛이 없어도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도 제사도 집안일도 우리 같이 하자. 나도 배울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울게.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하지 않을 거야.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나도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서연이가 들어오면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그 앞치마. 엄마, 이거. 서연이가 앞치마를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이 앞치마에 묶여서 살았어요. 25년 동안 이 앞치마를 입을 때마다 엄마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미선이가 아니라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벗어요. 이 앞치마 더 이상 안 입어도 돼요. 저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누런 천, 25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 천천히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안 입을게. 그 순간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제사는 어떻게 할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들과 작은 며느리, 시동생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부엌으로 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준비해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언니?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시만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고요? 네. 다 같이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가족들이 하나둘씩 따라왔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싱크대 위에 재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함께. 그렇게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부엌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마 앞에서 서툴게 물을 썰고 있었고 큰 시누이는 고사리를 다듬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나물을 무치고 작은 며느리는 전을 부치다 기름을 튀겼습니다. 아야, 뜨거워. 언니, 이 나물간 이 정도면 돼요? 오빠, 무는 이렇게 써는 거 아니에요. 더 얇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얇아요? 이것도 힘든데. 저는 부엌 한쪽에 앉아서 가족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간 혼자 조용히 해왔던 부엌이 오늘만큼은 시끄럽고 북적거렸습니다. 엄마, 이 전 타는 것 같은데 어떡해? 서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불 좀 줄이고 자주 뒤집어야 해.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형님, 이 도라지는 어떻게 찢어요? 시동생이 도라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가늘게 세로로 찢으면 돼요. 너무 굵으면 질겨요. 에이, 귀찮게. 그냥 대충 찢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시아버님이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야 맛있다고 하셨어요. 제 말에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도라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네. 당신 25년간 이걸 혼자 했어? 네. 매번이요. 미안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무 두께가 들쭉날쭉했지만 그 모습이 왠지 기특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시간 많아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와 투덜거림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작은 비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손 베었어. 밴드 어디 있어요? 언니, 이 나물 이렇게 묻히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물간이 조금 짜기도 했고 저는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덜 익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제사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씩 올려졌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가지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의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나물은 조금 묽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제사상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자, 다 됐다. 남편이 마지막 과일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상을 둘러싸고 섰습니다. 우와, 우리가 했네. 서연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힘들긴 했는데 뭔가 뿌듯하네요.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25년간 이걸 혼자 했어요? 대단하다. 큰 시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저는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끊었어요. 그 악순환을.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상을 물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시동생도 시누이들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와, 설거지가 이렇게 많았어? 매번 언니 혼자 했다니.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후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어때? 응? 마음이 좀 편해졌어?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아주 조금.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정말 수고했어.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수고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25년의 외로움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저는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네. 다음 제사부터는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명절도 집안일도.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안 시킬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은 가끔 잊어버릴 것이고 시누이들도 다시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25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명절 저녁에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가족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을까? 서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었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저 해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가족이 변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생했어. 25년간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내 행복도 중요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앞치마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고 제가 25년간 메고 살았던 그 앞치마.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녕. 작게 속삭이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25년간 보지 못했던 밤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삶이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도 아니라 엄마도 아니라 그냥 김미선으로 사는 삶이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딸이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가족이 제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제 편이라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